네, 일단 운영팀 소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25년도 2학기 과장을 맡게 된 김연우라고 하고요. 도경지역시스템공학부 농생대에 있는 학과고, 거기 21학번에 전기정보공학부 주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거기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민님이신데,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25년도 2학기 부화장을 맡고 계시고요. 22.5기 여러분으로부터 작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루키를 수강을 하셨고 사회교육과 18학번이십니다. 베스트 API 세미나 교육팀장 맡아주셨고 저랑 같이 인터내셔널의 프로젝트 서버 개발자를 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같이 운영팀에 속해 있는 나머지 5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님은 22.5기 서버 개발자시고, 김정훈님도 마찬가지로 22.5기 서버 개발자, 박소님도 22.5기 서버 개발자, 채영님은 재작년 21.5기 서버 개발자이십니다. 정혜찬님은 22.5기 안드로이드 개발자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문의하거나 질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 운영팀분들 기억하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스튜디오 처음 와서 어떤 거를 하는지 되게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 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이 신입부원 OT가 있는 날입니다. 8월 30일 일요일에 OT를 진행하고 있고 바로 내일부터 그 2일까지 세미나 신청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 이후에 세미나가 12월 초까지 진행되고 여러분이 종강을 하신 이후에 토익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게 2월 초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토익 프로젝트 결과물을 최종 발표, 국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국기 기간에 발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게 불필요한지 궁금하실 수 있어서 만든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와플 스튜디오의 회원 구성이 총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루키고 두 번째는 프로그래머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루키는 아직 여러분들 소리 안 끊기고 잘 들리시나요? 아, 네네. 여러분은 아직 정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준회원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와플 스튜디오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6개월간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학기 동안 세미나와 토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고 모든 과정을 이수하시면 프로그래머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머가 되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냐면 와플 스튜디오에서 내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스터디들이 있어요. 그런 팀에 소속이 되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새로운 팀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플 스튜디오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루키 과정을 잘 통과하시면 정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활동 소개 잠깐 드릴게요. 이 준회원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세미나고 두 번째는 토익 프로젝트예요. 세미나는 여러분들 가수요 조사 때 보셨던 것처럼 각자 원하시는 스택의 세미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 명이 한 개만 들으실 수 있고 세미나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에 출석하고 세미나장이 주는 모든 과제를 제출하시면 세미나 과정을 통과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미나 과정에서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해보는 경험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토이 프로젝트입니다. 토이 프로젝트는 종강 이후에 약 6주 동안의 기간 동안 그 팀원들과 함께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활동인데요. 이때 여러분들 팀플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여도와 참여도를 운영팀 내에서 평가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합격하신 분이 정회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은 세미나 OT여서 토익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진 않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종강 이후에 있을 토익 프로젝트 O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원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하는 프로젝트를 개설하거나 기존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플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터널 프로덕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실 때 호텔 열심히 풀고 들어오셨죠? 그런 채점 서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슬랙 내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봇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내부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식사. 요거도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뭐, 모르셨다면 한 번씩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저희 학교 식단 정보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누티티는 학교에 수강 신청하고 시간표 관리 같은 걸 돕는 서비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도 어플 스튜디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리뉴얼, 모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서버부터 모든 것을 다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메인 홈페이지 개발팀 채점 서버랑 분리돼서 존재를 하는데 리크루팅 페이지나 와플닷컴 같은 여러 가지 페이지를 관리하는 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개발팀은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이거 이외에 다양한 팀을 또 만드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스터디인데요. 서비스 개발 이외에 여러 가지 스터디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프라팀은 사실 프로젝트 팀에도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띄워져 있는 서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서버들을 대포 관리하는 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KPRS, 쿠버네티스 뭔가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직접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적용해보는 경험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세미나가 그 교육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교육 자료들을 준비하는 팀이 따로 있고 또 AI 스터디 하는 팀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와플 스튜디오 전용이 되시면 개설하거나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루키 때부터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정의원 되자마자 바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세미나 OT이기 때문에 세미나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정보들, 공지들이 어디에 올라오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3.5기 세미나 레포지토리를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는데요. 이 링크 들어가 주시면 그 일정 수업 자료, 과제 이런 내용들을 레포지토리에 다 업로드 해 놓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한 1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네, 그, 토익 프로젝트가 종강 후에 6주 정도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근데 제가 종강 직후에 한 달 정도 해외여행을 계획해 둔 게 있는데, 혹시 참여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음, 이건 토익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이고 조금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해주신 분 이름 알려주시면 제가 DM으로 혹시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 제 이름은 조수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외에 계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6주 동안 로드가 빡세실 수는 있어요. 처음 해보시는 거면. 그러다 보니까 시간 할애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해외 여행을 가시는 거니까 조금 그런 시간을 할애하는 거에 대한 이슈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채팅도 한번 봐주세요. 아, 네. 토익 프로젝트에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시에 네, 당연히 참여 가능하십니다.
개인 사정이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DM 한번 주시면, 신중도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기록 파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미나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세미나 들어갈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개발이 어떤 것인지 그냥 설명을 드리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개발자가 뭘까요? 되게 멋있게 써놨거든요.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서비스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가 보는 웹사이트 개발이 있고 우리가 앱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앱 개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발을 할 때에도 세부적으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실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서버,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서빙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음식을 주는 사람을 서버라고 하고 음식을 받는 사람은 고객님들이죠. 그래서 고객님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음식을 주는 서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음식은 도대체 뭐냐?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요청하는, 데이터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고객님이 클라이언트고 그 데이터를 말한 대로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저장하는 냉장고 같은 게 데이터베이스다라고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고객님이라고 불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클라이언트는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저가 클릭을 하거나 스와이프를 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텐데 그 행동에 따라서 올바른 데이터를 서버에 요청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서버에서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기 좋게 가공하는 것까지 클라이언트가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보는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클라이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버는 뭐냐? 백엔드라고도 불려요. 이 백엔드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 클라이언트가 받기 좋게 가공하는 처리를 하는 것이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와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저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브리타임 이런 거 쓰시면 댓글을 입력하실 텐데 그걸 예시로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댓글을 입력하려면 댓글창을 누르고 댓글을 달고 입력 버튼을 누르겠죠. 그럼 입력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에 클라이언트가 유저의 이 입력 값을 받아서 서버에 요청을 보내요. 123번 유저가 1292번 글에 어쩌고저쩌고 댓글을 작성했다. 그러니까 서버야 너가 처리를 해줘. 라고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댓글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댓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에 추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또 게시글을 확인할 때 에브리타임에 재밌는 게시글이 있으면 그 게시글을 클릭을 하겠죠. 그럼 클릭을 하면 클라이언트는 그 액션을 받아서 그 게시글에 표시해야 될 데이터를 서버에 요청을 하죠. 댓글이든 내용이든 좋아요 쓰든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겠죠. 그럼 서버에선 DB에게 다시 요청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휘적휘적 가공을 해줍니다. 그럼 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주겠죠. 그럼 클라이언트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에 불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게 유저 클라이언트 서버 DB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거, 어떤 세미나를 그래도 수강하면 좋을 거냐? 저희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 세미나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용팀에서 에타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모니터링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비행기 세미나 빡세나요? 나이도 어땠나요? 다들 뭐 하냐? 다들 뭐 하는지 왜 궁금해하실까요, 근데? 가수요조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미나들이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개발이라고 하면은 두 개로 쪼개져요. 이 사람들이 보는 화면단을 개발하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데이터를 뿌려주는 서버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서버의 개발 같은 경우가 REST API랑 스프링이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또 다시 두 개로 분화가 됩니다. 웹을 만드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사이트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네이티브 개발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이티브 개발자도 운영체제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개발, iOS 개발, 두 개로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뭘 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비교 분석을 조금 드려볼게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의 장점, 결과물이 즉각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각적으로 오는 게 있으니까 피드백이 왔을 때 재밌어요. 그리고 서버보다는 수면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터졌다라고 하면 서버 개발자는 그게 3시든 4시든 무조건 일어나서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생각보다 그럴 일들이 적어서 수면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서버보다는 물론 혼은 많이 나겠지만 서비스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줄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반면 서버는 어떤 장점이냐라고 하면 기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모든 기기에 만들어 놓기만 하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컴공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어느 정도는 클라이언트보다 서버가 밀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보다는 연봉이 높고 채용 수요가 많은 편. 전 클라이언트 개발자인데 되게 씁쓸하네요. 여튼 이게 현실이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반면 단점은 정확하게 앞의 장점의 역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기별 차이에 대응해야 한다.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최근에는 뭐 갤럭시 폴드 이런 거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되게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편이다. 물론 디자이너가 있어도 이 디자이너가 못 잡는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서버는 서버가 터졌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실수나 오동작 하면은 이게 보안상으로도 이슈가 더 크게 생길 수 있고 여튼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친구들한테 야, 나 서버 만들었어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때 결과물이 예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자랑하기 어렵다는 이슈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운영체제와 같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라이언트는 웹이랑 앱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웹 네이티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이제 웹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접근하기가 쉽고, 배포도 되게 그냥 정말 몇 초 안 걸리고, 리로드 시간도 거의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능이 네이티브에 비해서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티브 개발은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해서 접속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드웨어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배포가 매우 힘듭니다. 뭐 앱스토어도 통과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개발하셨다고 하더라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막아버리면 배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있다. 근데 아주 큰 장점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자면, 마플 스튜디오 내에서는 대부분이 앱 개발을 끼고 개발을 하시거든요. 근데 수요에 비해서 개발자 수가 매우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앱 개발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원하는 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꿀팁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앱 개발은 또 크게 안드로이드, iOS 나뉘는데, 안드로이드는 배포하기가 그나마 편해요. 그 iOS보다는. 그리고 사용자 풀이 iOS보다는 크고, 안드 기기가 있으시면 편하게 개발하실 수 있고, iOS는,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훨씬 더 폐쇄적이고,
SQL 검사가 매우 빡빡하다, 배포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쁩니다. UI가 훨씬 아름답다. 그래서 그렇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iOS는 iOS 계열 기종, 뭐 맥북이나 뭐더라? 그 여튼 맥북 말고 뭐 하나 있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그런 기종이 있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OS 개발하시고 싶은 분은 꼭 이거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이것도 1분만 기다려볼게요. 없으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미나, 그래서 어떤 세미나 들었을지, 들으시고 싶으신지 결정이 되었으면 항상 앱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를 청강해도 되나요? 네. 아, 나에게 뭐 내가 스프링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뭐 iOS 세미나도 청강을 해도 되냐? 라는 거를 물어보시는 거면 청강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본인이 속해 있는 세미나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미나에 대한 상세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총 5가지의 세미나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 프론트엔드 세미나장은 저고요. 뭐 설명할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일단 세미나 목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리액트 사용할 거고 타입스크립트를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SPA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써놨는데 CSR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상관없이 간단하게 웹사이트 만드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웹개발과 관련된 지식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프링 세미나에서 요구하는 기초 프로그래밍 지식, 요거는 어차피 찬영님이 계셔서 이 세미나 상세 소개할 때 혹시 그 마이크 켜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찬영님한테 물어보는 건 네, 가능할 슬랙에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다가 기억이 안 나네. 그 프론트엔드 세미나 여튼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금요일 오후 8시에서 10시인데 10시 너무 늦잖아요. 웬만하면 1시간 반 안에 끝날 것 같기는 한데 넉넉하게 2시간으로 잡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8일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과제 뭐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 여기 링크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T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세미나 출석, 또 매주 나갈 과제 제출하시면 통과되고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웬만하면 아닙니다. 예, 여튼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휴일에 진행하는 세미나가 10월 3일 날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독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프론트엔드 세미나 소개였고 다음으로 테스트 API 세미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화장님이 하시는 세미나이고요. 설명은 그냥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들어오셨고 저와 같이 부화장하고 계시고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교육과로 들어오셨지만 인터아시아에서는 서버 개발자 하고 계십니다. 또 은지영님, 이경프님도 계신데 이분들도 작년에 페스트 API 세미나 들어오셔서 어플닷컴이라는 저희 홈페이지 서버 개발 참여해 주셨고 재영님은 자율정보학부 컴퓨터공학이랑 통계학 전공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정표님은 전기정보공학부 이사학번으로 재학 중이십니다. 패스트 API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사용하고요. 이 파이썬 기반의 패스트 API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백엔드 서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검증, 데이터베이스 검증, JWT 기반 인증 처리 이런 것들 학습하실 예정이고, 배포도 되게 재밌는 거, AWS 도커 이런 것들
가르쳐 주실 예정입니다. 선수 지식으로는 파이썬 기초 문법 이런 거 알고 계시면은 되시고요.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셔서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는 토요일 오후 2시 반에서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매 회차 대면 참석 원칙에 정해진 기한 안으로 과제 제출 이게 필수 요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링입니다. 스프링도 두 분이서 진행을 하시고요. 송동엽님은 장면 과장이셨고 컴퓨터공학부 2학번의 20.5기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간표 앱 스위치트 서버 개발자로 활동해 주셨고요. 임찬영 님도 2, 3학번으로 재학 중이시고 21.5기로 들어오셔서 스위치트 서버 개발 24년도부터 하고 계신 분입니다. 세미나도 REST API랑 거의 비슷한데 스프링 부트 사용해서 기본적인 API 서버 개발하는 거를 배울 예정이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멀티스레드 환경에서의 여러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울 예정입니다. 그 기초 프로그래밍 지식이랑 국제 지향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찬영님 간단하게 기초 프로그래밍 지식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냥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뭐 파이썬이든 자바든 다룰 줄 아는 언어가 적어도 하나 정도 있다? 그리고 나는 대충 OOP가 뭔지 안다? 그 정도의 선지수 지식을 생각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스프링을 배울 때 자바로 안 하고 전부 코틀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틀린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코틀린 기초 문법도 저희가 좀 짚어드릴 거고, 그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이나, 뭐, 지식이 좀 적당히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아마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자바를 안 쓴다는 거, 코틀린 사용한다는 거 꼭 확실히 해주시고 요즘 코틀린 같은 거 튜토리얼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번씩 보고 가시면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프링 세미나는 토요일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총 5번 진행될 예정이고 모두 출석하고 모든 과제 완료하시면 통과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비대면 출석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세미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드로이드의 자랑 21.5기로 들어와주고 산업공학과 제 학번을 안 적었네요. 아무튼 되게 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2025년부터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도 코틀린을 사용하고요. 코틀린 뷰를 기반으로 한 안드로이드 앱을 제작하고 표준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걸 따라서 앱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월요일 오후 5시 반에서 7시까지 총 6번 진행할 예정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대면 출석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모두 출석하시고 사전과제 1개, 세미나과제 5개를 모두 제출해 주시면 통과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OS입니다. iOS는 이제 최유리님, 저희 스네티티라는 시간표 사이트, 시간표 앱 팀장을 맡고 계시고요. 버그 제보 환영한다고 하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퓨터공학부 1학번이시고 와플 스튜디오는 19.2기로 들어가셨습니다. 현재 iOS 개발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IKit과 스위프트 UI 사용해서 네트워크 통신이 포함된 iOS 앱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수정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앱스토어에서 엑스코드 설치를 하시고 이 버전 꼭 맞춰서 세미나는 16.4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문법을 여기 달려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어, 배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을 하고 첫 세미나는 2시간 그리고 회차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대면 출석은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을 하고요. 매 회차 개인 과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세미나를 5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맨 아래쪽에 과제 및 공지사항 섹션이 있어요. 거기를 참고하셔서 9월 2일 화요일 3시까지 참여하고 싶은 세미나 1지망, 2지망, 3지망을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면 그걸 고려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세미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 네. 이거 다들 기대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세미나랑 겹치는 일정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미나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배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대관을 한다든지 할 때 가용 인원이 존재를 하고요. 그 가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여러분들 다 일지망에 넣어드리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좀 튕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배정을 해드릴 예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세미나가 있으시면 꼭 시작 시간 맞춰서 PR 올리는 게 사실 그 세미나 신청 방법인데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선착순을 규정한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기본적으로 대면이고 세미나장님에 따라서 비대면 출석이 인정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운영팀한테 물어보실 필요는 없으시고 각 세미나장님들한테 비대면 출석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수요조사 봐서 조금 아시겠지만 그 인원이 적은 세미나일수록 인원이 적다 보니까 확실히 세미나장분들이 직접 피드백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수업의 질이 높을 수 있고요. 또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뽑아야 되는 그 프로그래머스의 기준이 다른 세미나에 비해서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iOS 세미나는 아이맥이구나. 네, 맥북이나 아이맥 꼭 가지고 있으신 분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지만 결국은 본인이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세미나 선택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또 한 1분 기다려보겠습니다. 스프링 세미나 5번의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이구야. 제가 아,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직 그게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9월 13일부터 2주 간격으로 할 예정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은 빼고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질문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유키 때 한 세미나를 수강하고 프로그래머로 승급 이후에 다른 세미나를 수강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루키 때 만약에 프론트로 수강을 했다라고 하면 프로그래머스로는 프론트로 들어가게 되시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팀빌딩 신청을 할 때 나는 프론트 세미나 들었는데 스프링으로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그 스택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스로 승급한 이후에 청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청강 때 다른 세미나 수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깃 설명할 건데 이건 이제 저희 부화장님이, 김재민님이 깃에 대해서 아주 멋있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화면 공유해 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도 잘 보이실까요? 여기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Gi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t은 그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코드의 어떤 버전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게 되는 툴인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과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회원이 되셔서 프로젝트 활동을 하실 때도 이 Git이라는 툴을 아마 공기처럼 활용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배정되시던 간에 사용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 OTC 간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아마 수정사항을 좀 반영을 하신 다음에 뭐 다른 이름을 저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최종 수정, 찐찐찐 최종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 버전의 복사본을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열해 보신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요. 뭐 이렇게 파일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좀 통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프로젝트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파일들이 모여서 하나의 버전을 이루기 때문에 아마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복사본을 만들기에는 좀 곤란하실 겁니다. 그래서 Git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파일의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좀 추적을 하고 또 그런 변경사항들을 모아서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기능들을 좀 시연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it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이 아니죠. 정해진 기한까지 그 세미나를 신청하시는데 필요한 기능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추려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it add와 commit 기능입니다. 이 commit이란 게 무엇이냐면 변경사항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commit에는 코드의 어느 라인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딱지를 붙여줬냐가 함께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파일의 코드들을 변경한 다음에 이런 변경 사항들을 묶어서 하나의 커밋으로 남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밋 전에 여러 변경 사항 중에서 이번 커밋에 포함시킬 그런 파일을 선택하는 과정을 스테이징 한다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파일들을 모아서 기록해두는 저장을 우리가 스테이징 에리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사항들을 애드를 한 다음에 커밋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커밋을 할 때에는 커밋 메시지라는 것을 붙여서 애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밋에다가 제목을 붙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커밋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력이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시간표, 정렬 시간, 뭐 공공지로 확장 이런 식으로 기능 하나 정도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커밋을 기록을 하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능 단위로 잘 분리된 커밋 기록을 보면 개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과거의 실수에 대한 디버깅이나 레거시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폴더를 그냥 하나 만들고 음, 처음에는 git ini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git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내부에서 이 파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버전이 관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변경을 해볼 텐데요. 제가 뭐 temp 1.md 이런 파일을 만들고 이런 변경 사항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의 변경 사항을 깃이 자동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 추적을 한 사항을 어떻게 보냐면 git statu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untracked files라고 해서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 깃에 추적이 되기 시작한 그런 파일을 여기서 띄워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추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제 얘를 추적될 파일 목록에다가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git add temp 1.md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temp 1.md 파일에 대한 변경 사항을 git이 추적을 해주게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git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changes to be committed라고 해서 이 temp 1.md의 변경 사항이 이제 커밋을 하면 그 커밋에 포함돼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GUI를 통해서 VS 코드 같은 경우는 기, 기능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git add temp.md 이 명령어를 통해서 스테이징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staged changes 이렇게 스테이징 아래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변경사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temp.md 이런 파일도 만들고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했더니 지금 staged changes는 아까 스테이징을 시켜놓은 변경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새로 temp2.md를 만들어서 변경사항이 하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changes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트랙을 시켜주고 또 스테이징 아래에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징이 되면 이 스테이징된 변경 사항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커밋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밋을 할 때는 git commit 한 다음에 -m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커밋 메시지를 적어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add temp 1.md temp 2.md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하나의 커밋으로 묶여서 이렇게 변경사항이 올라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git log 하면은 이 명령어를 통해서도 커밋이 됐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랜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라는 것은 일종의 코드의 평행 세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별도의 어떤 격리된 코드 공간을 만든다고 할 수 있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 메인 브랜치라는 것이 있을 텐데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는 변경사항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요 메인 브랜치가 주로 배포되는 그런 브랜치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여기다가 직접 커밋을 하기보다는 그 곁가지에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일단 여기다가 변경사항을 커밋을 시키고 그 변경사항들을 뭐 테스트도 하고 뭐 다 모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메인에다가 머지를 하고 싶다, 합쳐버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브랜치 기능을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 여러분들께 또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git graph라는 익스텐션, VS 코드 익스텐션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브랜치의 갈라짐이나 아니면 기능들을 좀 쉽게 시각화해서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터라는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새로운 브랜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git 브랜치, 템프, 뭐 이런 브랜치를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마스터 브랜치 옆에 또 템프 브랜치가 새로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템프 브랜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 브랜치와는 격리된 템프라는 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지금 마스터로부터 뻗어나오는 템프 브랜치이기 때문에 요 마스터 브랜치에 있었던 파일들이 그대로 템프 브랜치에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템프 브랜치에서는 한번 요 temp2.md 파일에 변경사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변경사항을 커밋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스터 브랜치는 여기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템프 브랜치가 지금 새로 커밋이 돼서 이렇게 브랜치가 뻗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템프 브랜치 위에서 템프2 파일에다가 변경사항을 만들었는데요. 마스터 브랜치와는 격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마스터 브랜치로 돌아가서 한번 temp2md 파일을 보면 여기서는 그대로 변경사항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바꾼 것은 이 템프 브랜치에서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사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로 합쳐주기를 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는 과정을 머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머지가 될 그 대상으로 간 다음에 스위치 마스터 끌어오고자 하는 브랜치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제 현재 체크아웃하고 있는 브랜치 마스터에서 템프의 변경 내용을 끌어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템프2 파일이 템프 브랜치에서 만들어졌던 그 변경사항이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도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포지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커밋을 만들고 또 브랜치를 분기시킨 거는 사실 제 노트북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로컬 레포지토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작업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또 내가 만든 코드를 공유하고 싶을 때는 서버에다가 그 레포지토리를 올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노트북에 있는 저장소와 별개로 이 서버에 만들어진 저장소를 리모트 레포지토리, 원격 저장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GitHub 같은 것이 바로 이 원격 저장소들을 와놓은 그런 서비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Hub 상에 원격 저장소를 만든 다음에 제 노트북 상에 있는 저장소의 코드들을 한번 올려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GitHub에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름은 gitdemo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GitHub 서버에 gitdemo라는 제 소유의 원격 저장소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원격 저장소상에 이제 제 노트북에 있는 저장소의 내용을 옮겨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git 리모트와 push라는 기능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git 리모트 add origin 이 명령어는 어떤 명령어냐면 원격 저장소를 추가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제 노트북상에 있는 로컬 레포지토리의 짝으로서 이 원격 저장소를
이 주소에 원격 저장소를 짝을 맺어주겠다. 이런 것이고, 거기다가 오리진이라는 별칭을 붙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리진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것이고요. 원격 저장소에 주소를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푸시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원격 저장소를 등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로컬 레포지토리의 원격 저장소는 얘다. 이렇게 등록을 해준 것이고, 실제로 올려주는 것은 git push라는 명령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체크아웃하고 있는,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요 마스터 브랜치에 대응되는 원격 저장소 사항의 브랜치는 마스터다. 마스터라는 원격 저장소의 브랜치에 짝을 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git push 마스터. 네, 이렇게 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제 노트북상에 있었던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원격 저장소상에 마스터라는 브랜치와 짝이 맺어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마스터 브랜치에 있던 제 노트북상에 있었던 코드들도 다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크 기능입니다. 이 포크 기능은 뭐냐면 원격 저장소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상황을 예시를 들어보면 와플 스튜디오 소유의 GitHub 상에 ABC라는 레포지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레포지토리 상에 내가 직접 변경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또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코드 저장소에 복사본을 내 GitHub 상으로 복사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포크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애플 스튜디오 GitHub 상에 gitdemo1이라는 레포지토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놨는데요. 요것은 바로 이 와플 스튜디오 소유의 레포지토리고, 제가 여기다가 직접 변경사항을 만들기는 그렇고, 사본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변경사항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포크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creator new fork에서 이제 제 소유의 gitdemo1이라는 이름의 사본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GitHub 상에 gitdemo1이라는 레포지토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사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 클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레포지토리의 코드들을 내 컴퓨터로 끌어오고 싶을 때 git 클론과 풀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 소유의 git demo1이라는 원격 저장소의 코드 내용을 제 컴퓨터에 끌어오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it 클론, 그 다음에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git demo라는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격 저장소의 내용이 끌어와진 것입니다. git demo 1.
한번 이렇게 클론을 해온 다음에는 git 풀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상의 변경 사항을 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플리캐스트라는 기능인데요. 이것은 원격 저장소 사항의 브랜치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음, GitHub 원격 저장소에 있는 그 두 브랜치를 머지를 하고 싶을 때 주로 이 PR을 올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메인 브랜치가 있고 데브 브랜치가 이렇게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 브랜치가 예를 들면 실제로 배포되고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일단 데브 브랜치에다가 변경사항을 만든 다음에 그 변경사항들을 모아서 메인에다가 합쳐주고 싶다 할 때 이 머지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데 원격 저장소 상에 있는 브랜치들을 머지할 때 주로 이 PR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로는 뭐 여러 관행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일단 내 노트북 상에서 변경을 하고 커밋을 하고 그것을 원격 저장소에 별도 브랜치에다가 푸시를 한 다음에 그 대비의 변경 사항들을 모아서 실제 메인 브랜치에 머지를 하는 관행이 어, 좀 주된 관행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에 보통은 뭐 주요 변경 사항이 뭔가 아니면 뭐 체크리스트는 잘 확인했나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그 리포지토리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글을 올리게 되면 그 프로젝트의 메인테이너나 아니면 리뷰어들의 검토를 거쳐서 실제 주요 메인 브랜치에 머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마플 스튜디오에 있는 gitdemo 1이라는 레포를 제 소유의 gitdemo 1이라는 그런 사본 원격 저장소로 포크를 시켜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코드들을 제 노트북상으로 클론을 시켜서 끌어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변경사항을 만들어 볼까요? 그런 다음에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제 소유의 원격 저장소의 메인 브랜치에는 변경이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와플 스튜디오 소유의 gitdemo 1이라는 레포지토리에 반영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원격 저장소에 있는 브랜치에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브랜치로 머지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플리캐스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끌어서 넣어주고 싶은 레포지토리에 찾아가서 new 플리캐스트를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포크들을 건너서 PR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 준 다음에 마플 스튜디오의 메인 브랜치에다가 제 소유의 레포지토리에 있는 메인 브랜치의 내용을 끌어다 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레포지토리의 메인 브랜치에 있었던 커밋들이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고 크리에이트 플리캐스 하겠습니다. 데모 MD의 내용을 체인지드 데모 MD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플리캐스트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플리캐스트의 내용을 이 레포지토리의 메인테이너들이나 아니면 리뷰어들이 검토를 하게 되고 그 리뷰어들이 이 코드는 이제 메인 브랜치로 합쳐져도 괜찮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머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와플 스튜디오 gitdemo 1 레포지토리를 보면 이렇게
변경사항이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R을 만드는 형식으로 세미나를 신청하게 되실 텐데요. 지금까지 가르쳐 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자면 일단 원격 저장소상에서 내 원격 저장소에다가 레포지토리의 사본을 만들고 싶다. 이 과정은 제 포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원격 저장소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내 컴퓨터의 로컬 레포지토리로 끌어오는 과정, 클론과 또 풀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가져온다고 했고요. 또 내 컴퓨터에서 만든 변경사항을 내 소유의 원격 저장소에다가 올리고 싶다. 그러면 git push의 과정을 거쳐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격 저장소 상에 있는 브랜치 사이에서 머지 작업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PR 과정을 거쳐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it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별 질문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참여할 세미나를 신청하게 되는지 이어서 설명을 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죠? 목소리도 잘 들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과제, 정말 간단한 거가 나갈 예정이고요. 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참여할 세미나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재민님이 엄청 열심히 플리테스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사용해서 참여하실 세미나를 수업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과제 링크를 넣어놨는데 이 링크고요. 세미나 2025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플리캐스트를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포지토리를 그냥 클론하시면 아마 그 권한 오류가 생길 거고요. 반드시 포크를 하셔서 수정하신 다음에 플리캐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플리캐스트의 제목은 본인 이름 읽지마 세미나 신청합니다. 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들 꼭 숙지를 해주시고 9월 2일 화요일 3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세미나가 정원 이내에 피아노 올리는 순서로 선착순 모집이고요.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 기술 처음 배우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31일부터 1일 넘어가는 그 자정부터 2일 3시까지의 생성한 것만 확인할 예정이에요. 혹시 지금 올리신 분은 그 PR을 닫아주시고 그 오늘 자정부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랑 내일 바뀌는 그 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부터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4시간 동안 이제 잘 모른다 하시면은 연습 계속 하시고, PR 올리는 거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다운 파일 안에 본인 행위 없으실 수 있거든요. 만약 없다고 하시면 오늘 자정 전까지 꼭 슬랙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PR은 받지 않을 예정이니까 이거 꼭 확인해 주세요. 남들의 행위를 수정하시면 안 되거든요. 본인의 행위만 수정을 해주시고 자동 포매팅 때문에 저게 수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동 포매팅 좀 꺼주시고 PR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링크 들어가서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화면 보이시죠? GitHub 화면 보이시면 된 거고, 그 세미나 2025 요 레포지토리인데 list.md 파일이 있어요. 이 md 파일에 김정은 이렇게 써 있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을 코드로 적으면 아마 이렇게 써지실 거거든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화면 날리고 PR 올리시면 됩니다. 배우신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름 꼭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 잘못 들어가신 분도 한 분 계셨는데 그런 비슷한 케이스 있으시면
꼭 운영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명부 수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고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그냥 보이겠죠? 그 다음에 과제 2번, 조별과제 팀 미팅을 위한 정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과제 2번, 조별과제 팀 빌딩을 위한 정보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모든 세미나, 아니, iOS 세미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미나에서, 거의 모든 세미나에서 조별과제가 있을 예정이고, 조별과제가 사실 같이 조를 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어떤 곳에서는 뭐 모각작을 한다든지, 그런 세미나마다 그 조별과제가 달라요.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때 서로 좀 성향이 맞는 부원끼리 조를 짤 수 있도록 저희가 팀빌딩 정보를 수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래 구글 폼에 9월 2일 화요일 그 수요일 바뀌는 그 자정까지 꼭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비 납부. 여러분들 꼭 납부를 해주시고요. 이 계좌번호 참고하셔서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회비 같은 경우는 세미나 지원, 여러 가지 활동 진행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공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하다 하면은 이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는 5만 원이고 송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플러스 여러분들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이 구글 폼 있거든요. 이 구글 폼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부 기간은 9월 2일 화요일, 수요일 넘어가는 자정이고요. 기한 꼭 맞춰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프로그래머 승격 이후에 2026년 1학기 활동형 참여가 필수라는 점도 같이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이 파트 관련된 질문 안 주셔도 되고요. 전반적인 질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각 세미나의 정원은 클라이언트 서버 기준으로 나뉠 예정이고, 세미나마다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서버 3대 클라이언트 2 정도의 비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원 내에서 아마 처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청강의 경우도 과제 제출이 이루어지나요? 청강은 사실 음, 프로그래머스 올라간 이후에 청강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건 유리님이 올라가시면 설명을 드릴 거고 6기 단계에서는 과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세미나장님이 확인을 안 하실 거예요. 정말 그 올라오는 링크를 보시고 수업 들으시고 과제를 혼자서 해보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장님이 그거를 채점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리뷰를 달아주신다든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참고로 뭐 다른 세미나 채널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가능하니까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내가 만든 과제에 대한 채점 권한이 확정적으로 부여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세미나장님한테 부탁드렸을 때 받아주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불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 30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데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제 이 세미나 2025 list.md 이거 사용해서 실시료 조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의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